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은행 문이 열려 있고 편의점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으며 애써 일한 대가가 어김없이 통장에 입금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겠죠. 이러한 믿음은 우리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자 견고해 보이는 시스템에 대한 무의식적인 신뢰의 표현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섬뜩하리만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국가들, 찬란했던 문명을 자랑하던 제국들마저도 붕괴 직전의 마지막 날까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 똑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바로 이런 안일한 믿음 속에서 말이죠. 가까운 과거를 돌이켜봅시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이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바로 전날까지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저 평범한 목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가족과 저녁을 먹고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며 다음 날의 출근을 준비하던 지극히 보통의 하루였죠. 그 누구도 다음 날 아침 나라가 발밑에서부터 흔들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붕괴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갑자기 도심 한복판에서 폭발이 일어나거나 무장한 군대가 거리를 점령하는 극적인 형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은밀하게, 그러나 훨씬 더 무섭게 우리의 삶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국가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릴 때 정확히 무엇이 가장 먼저 우리 곁에서 사라지는가?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태로운 신호를 제때 눈치채지 못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명확히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뉴스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보도 같은 것들이 더 이상 단순히 경제 전문가들이나 걱정할 추상적인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는 여러분의 매달 받는 월급, 땀 흘려 모은 저축, 그리고 평온해야 할 여러분의 노후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 위험 신호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조용히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신호들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주시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보면서 견고해 보이는 시스템의 균열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견고하고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풍당당한 정부 청사가 우뚝 서 있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매일같이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법이 엄격하게 집행되고 세금이 어김없이 거치는 모습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참 튼튼하구나 하고 안도감을 느끼죠. 하지만 이것은 마치 거대한 빙산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 위로 보이는 부분은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진짜 위협, 거대한 덩어리는 늘 수면 아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거든요. 오늘날의 현대 국가들은 예외 없이 모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가 부채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도 우리 개인처럼 돈을 빌립니다. 다만 그 규모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점이 다를 뿐이죠.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는 2023년 기준으로 약 1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1100조 원이라고요? 이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금액인지 아마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1초에 100만 원씩 쓴다고 가정해도 이 빚을 모두 갚으려면 무려 34,000년이 넘게 걸리는 막대한 돈입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를 뛰어넘는 시간이죠. 하지만 정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정도 부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다 이 정도 빚은 안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정부의 설명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안심합니다. 뉴스에서도 흔히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0%를 넘어선 수준이지만 아직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입니다라는 식의 보도를, 그러나 여기에 아주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2100조 원이라는 숫자는 오직 중앙정부의 빚만을 계산한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빚, 한국전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기업들의 부채,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의 빚은 이 계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미래에 반드시 지급해야 할 숨겨진 빚, 즉 잠재 부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국민연금처럼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금액들이죠. 이것들을 모두 합치면 과연 얼마가 될까요? 일부 분석에 따르면 그 규모가 무려 30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추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빚을 국민 한 명당으로 나누면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두 포함하여 1인당 약 6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내 식구 가족이라면 한 가구당 약 2억 4천만 원의 빚을 현재 진행형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엄중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의 가계 부채만으로도 버거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거대한 국가 부채가 자신들의 미래를 옥죄고 있다는 사실조차. 그렇다면 국가는 이 천문학적인 빚을 과연 어떻게 갚아나갈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섬뜩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국가가 빚을 갚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 둘째,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더 많이 찍어내는 것. 셋째, 또 다른 빚을 내어 이전 빚을 돌려막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이 모든 부담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여러분의 월급에서 떼어가는 돈이 늘어납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온갖 세금이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오르죠. 정부는 한 번에 세금을 대폭 올리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을 알기에 아주 조금씩 슬금슬금 올립니다. 작년에 담뱃값이 올랐고 술값도 인상되었으며 공공요금과 주차료까지 줄줄이 올랐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늘어나는 국가 재정 부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찍어내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 아끼고 모은 저축의 실질적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1,000원으로 라면 한 개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라면을 사기 위해 1,500원을 내야 한다면 여러분의 저축은 사실상 손해를 본 것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른다면 실질적으로는 임금 삭감을 당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낳게 됩니다. 빚으로 빚을 갚는 것은 또 어떨까요? 이것은 마치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당장의 위기를 넘길 수 있어 문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앞에 급한 불을 끄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빚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그에 따른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결국 언젠가는 더 이상 새로운 빚을 낼 수도 기존의 빚을 갚을 수도 없는 파국의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놀랍고도 무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국가가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리는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국가의 화폐에 대한 신뢰, 정부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탱하던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국가를 지탱하던 모든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들이 연쇄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빚이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빚을
즉 국가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돈은 그저 의미 없는 종이 조각으로 전락하고 정부의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며 정교하게 작동하던 시스템은 완전히 멈춰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토록 견고해 보이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대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근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000만 원을 예금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은행은 그 돈을 금고에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은행은 법으로 정해진 지급 준비율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금액만 남겨두고 나머지 예금의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해 줍니다. 그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돈으로 집을 샀거나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그 돈은 다시 다른 은행으로 들어가고 그 은행 또한 일부만 남기고 또 다른 대출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최초의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시스템 안에서 마치 마법처럼 여러 배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분 지급 준비 제도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은행이 예금된 돈의 전체를 보관하지 않고 일부만 남겨둔 채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마법 같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마법 같은 시스템이 단 하나의 전제 조건 위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은행에 가서 자신의 돈을 찾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모든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가 자신의 돈을 한꺼번에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실제 그 돈을 전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뱅크런, 즉 은행 파산 사태라고 부릅니다. 은행이 파산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가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취약한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그리고 우리 가게도 모두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당겼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 미래에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이 모든 막연한 기대와 신뢰가 전체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근본적인 믿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공포의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바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라는 말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돈이 돌아다니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가 건강하고 활기찰 때는 돈이 아주 빠르게 돌아다닙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직원은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가게 주인은 받은 돈으로 다시 재고를 채우고 이런 식으로 돈의 흐름이 끊임없이 이어지죠. 하지만 위기가 감지되면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며 소비를 줄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를 멈추고 채용을 줄이며 비용을 절감합니다. 은행 또한 대출을 꺼리게 됩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경제 전체에 돈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랜 가뭄으로 사막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도 그 돈이 시장에서 순환하지 않으면 경제는 멈춰버립니다. 회사는 물건을 팔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더 이상 소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른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가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유동성이 급격히 경색되자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아자동차, 한보그룹, 쌍용그룹 같은 네로라 하는 대기업들이 연이어 쓰러졌고 대우그룹 역시 1999년 8월 26일에 12개 계열사가 워크아웃, 기업 개선 작업,
돌입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빌려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망하면 은행은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내 예금이 과연 안전할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내 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뉴스에서 은행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던 모습을 본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뱅크런입니다. 그리고 이 뱅크런이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찾으면 다른 사람도 불안해져서 돈을 찾으러 가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가는, 마치 전염병처럼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대개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은행이 망해도 현재 기준 1억 원까지는 보호해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 은행이 동시에 혹은 전국적으로 무너진다면 정부가 과연 그 모든 국민의 돈을 실제로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예금자 보호기금의 규모는 실제 예금 총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돈을 더 많이 찍어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화폐 가치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의 저축, 그리고 여러분이 어렵게 모아둔 모든 자산이 마치 휴지 조각처럼 그 가치를 잃어간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빵 한 개가 1,000원이었는데 저녁이 되니 같은 빵이 2,000원이 되어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물가가 통제 불능 수준까지 치솟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고, 한 국가의 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을까요?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 이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경제 파국의 순간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이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다녀야 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너무나도 빠르게 하락하여 현금을 다발로 모아 벽에 도배하는 것이 실제 벽지보다 싸다는 섬뜩한 농담이 현실이 될 정도였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어제의 돈이 오늘 아침에는 그저 종이 뭉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절망적인 일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파국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경고신호, 즉 징조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징조들은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서 때로는 너무나 미묘하게, 때로는 확연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징조들을 하나씩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바로 별표 국채금리의 심상치 않은 변동 별표입니다. 국채는 쉽게 말해 정부가 국민이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발행하는 차용증과 같습니다. 정부가 사업을 하거나 복지 예산을 충당할 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국채의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곧 정부를 믿고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투자자들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나 미래 상환 능력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위험 프리미엄을 붙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겠죠.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국채금리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듯 크게 변동하며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던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조차 3%대에서 5% 가까이 치솟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미국 국채마저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무서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몇 년간 국채금리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심각한 함의를 가집니다.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걷어들인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빚의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걷거나 필수적인 사회복지, 교육, 의료, 국방 등 다른 예산 지출을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빚이 늘어날수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은 점점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가거나 우리가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바로 별표 환율의 급격한 변동 별표입니다. 환율은 한 국가의 화폐와 다른 국가의 화폐가 교환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똑같은 1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곧 우리 돈인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최근 달러당 원화 환율은 한때 1470원대에 육박했으며 심지어 연말에는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200원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던 시기와 비교하면 우리 화폐 가치가 얼마나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환율이 불안정하게 치솟으면 우리 경제에는 치명적인 영향이 미칩니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원과 식량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달러 환율이 오르면 외국에서 사오는 석유, 천연가스, 밀가루, 식용유 등 모든 수입품의 가격이 국내에서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이는 곧 전기요금, 교통비, 밥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여러분이 매달 버는 월급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끊임없이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이 알게 모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바로 별표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불안정성 별표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맹신해왔습니다. 땅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집은 언제나 오르는 투자라는 믿음이 견고했죠. 그러나 냉정하게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믿음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90년대 초 일본입니다. 당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을 알리는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겪었습니다. 도쿄의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과열되었던 부동산 시장은 단숨에 무너져 내렸고 땅값은 70%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 후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 부동산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평범한 가정들이 평생 일궈온 자산을 한순간에 잃고 절망에 빠졌던 아픈 역사입니다. 2008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흔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불리죠. 집값이 끊임없이 오를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소득이나 신용이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이 속출했고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순식간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현재 가계부채는 약 19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통해 집을 샀거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높은 금리 상황에서
대출 이자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고금리가 지속되거나 더욱 심각하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내려가지만 빚은 고스란히 남아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깔리게 될 것입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날수록 은행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 이는 곧 은행 부실로 이어져 또다시 거대한 금융위기의 서막을 알릴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징조는 바로 별표 기업들의 연쇄 부도와 도산 별표입니다.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곳은 바로 기업들입니다. 특히 막대한 부채를 안고 운영되던 기업들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 부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이 약한 기업부터 하나둘씩 이자를 갚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기업이 도산하면 그 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던 협력업체들, 하청을 받던 중소기업들, 그리고 자금을 빌려주었던 금융기관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연쇄 효과가 발생합니다. 납품업체는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허덕이고, 하청업체는 하루아침에 일거리를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평범한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러한 연쇄 부도가 반복되면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충격과 불안을 야기하며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 몇 개가 망하는 것을 넘어 수많은 가정의 생계가 파괴되는 참혹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징조들보다 더 충격적이고 섬뜩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개별적인 징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 것을 넘어 별표 모든 징조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때, 별표는 그 어떤 강력한 경제 시스템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개별적인 문제들은 어떻게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위험 요소들이 한꺼번에 폭발한다면 아무리 견고한 국가 경제라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당시 위기는 미국 일부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불능,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지적이고 사소한 문제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대출들이 복잡한 파생상품으로 증권화되어 전 세계 금융기관에 팔려나갔고, 결국 리먼 브라더스 같은 거대 투자은행이 파산하면서 전 세계는 그야말로 금융공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은행들은 서로를 믿지 못해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기업들은 자금줄이 말라 생산을 멈췄으며 주식시장은 대폭락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문자 그대로 멈출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간신히 시스템 붕괴를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막대한 국가 부채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08년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원했던 최후의 수단들을 이미 대부분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는 제로에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갔었고,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 이미 어마어마한 빚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번 거대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는 정책적 카드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의미합니다. 마치 탄약이 바닥난 전쟁터의 병사처럼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암울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정부가 있잖아? 중앙은행도 있잖아? 그들이 나서서 어떻게든 해주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마법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중앙은행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바로 통화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기준금리를 조절하거나 필요한 경우 돈을 직접 찍어내는 것이죠.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듭니다. 대출 문턱을 낮춰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정상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나 통하는 방법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붕괴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데 누가 선뜻 빚을 내어 소비를 하려 할까요?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 섣불리 투자를 확대할 리 만무합니다. 돈을 찍어내는 것 역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면 시중에 화폐가 넘쳐나고 결국 사람들은 그 돈의 가치를 믿지 않게 됩니다.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모든 물가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일단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찍어내도 그 돈은 더 이상 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적인 사례를 보십시오. 정부는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미친 듯이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약 130만 %에서 170만 %에 달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으며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돈은 넘쳐났지만 살 수 있는 물건은 없었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처참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몇 번에 걸쳐 화폐 개혁을 단행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아니라 정부와 화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붕괴였기 때문입니다. 화폐가 신뢰를 잃으면 그것은 더 이상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재정 정책입니다. 세금을 조정하거나 정부 지출을 늘리는 방식이죠. 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이거나 코로나 팬데믹 시기처럼 국민들에게 직접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비를 진작시키는 등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팬데믹 당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여러 차례 지급했고 미국은 국민 1인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짜처럼 보였던 돈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정부가 미래의 세금을 담보로 엄청난 빚을 내어 마련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치명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정부가 돈을 쓰면 쓸수록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늘어난 빚에 대한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정부는 결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야만 합니다. 늘어난 세금은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욱 나쁘게 만듭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는 또다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별표 국가부도, 사브린 디폴트, 별표라는 끔찍한 파국입니다. 국가가 부도나면 어떤 참혹한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국가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정부는 더 이상 공무원들의 월급을 제때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사회복지 지출은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중단됩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납부한 연금 역시 삭감되거나 지급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병원, 학교, 경찰, 소방서와 같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는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고 위험해도 경찰이나 소방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2010년 유럽 재정 위기 당시의 그리스 사태를 보면 그 참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사실상 국가 부도 상태에 직면했고 유럽연합과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혹독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공무원 해고를 단행했고 국민들의 연금을 대폭 삭감했으며 세금을 천문학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의 실업률은 한때 27%까지 치솟았고 젊은이들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 전체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범죄율이 급증하고 자살률이 높아졌으며 의료 시스템은 마비되어 병원에는 기본적인 약조차 없어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는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한때는 풍요롭고 평화로웠던 국가가 서서히 그러나 필연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섬뜩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끔찍한 시나리오가 우리의 예상보다 별표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 별표는 점입니다. 그리스가 국가 위기에 빠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하고 안락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경제 전문가들조차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고 한번 시작되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재산이 사라지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지금은 괜찮으니까 미래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안도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경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경고들을 통해 핵심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별표 선택권, 즉 미래를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 별표입니다. 별표 돈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별표 여러분이 피땀 흘려번 돈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벌어들인 돈으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게 됩니다. 평생을 모아온 저축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비참한 현실을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고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별표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별표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립니다. 경제 시스템 자체가 멈춰섰으니 새로운 일자리는 생겨날 리 없습니다.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고 가족을 부양할 능력을 상실하면서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별표 안전이 사라집니다. 별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던 경찰과 군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사회는 순식간에 무정부 상태로 전락합니다. 법과 도덕이 무너지면서 범죄가 만연하고 폭력이 일상화됩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내몰리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잔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별표 건강이 사라집니다. 별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들은 문을 닫고 약은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지옥 같은 현실이 펼쳐집니다. 별표 교육이 사라집니다. 별표 학교는 폐쇄되고 월급을 받지 못한 선생님들은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꿈을 키워야 할 배움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한 세대 전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암흑과 절망으로 뒤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별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희망마저 사라집니다. 별표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노력하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인간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동력들이 모두 소멸됩니다. 사람들은 극한의 절망 속에서 분노하고 서로를 원망하며 결국 공동체 자체가 해체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처럼 국가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지표 몇 개가 나빠지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근간과 존엄성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권리와 자유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끔찍한 악몽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끔찍한 악몽을 피할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파국 앞에서 완벽하게 모든 위험을 막아낼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다가올 재앙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하고 행동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10가지, 20가지 지침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단 3가지 핵심 범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본의 방어, 생존 능력, 그리고 심리적 무장입니다. 삽사인 1. 자본의 방어,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비하라.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평범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스마트폰 뱅킹 앱은 먹통이고 ATM은 멈춰섰으며 신용카드 단말기마다 승인 거절 메시지가 뜹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동성 경색으로 금융 시스템 전반이 심각한 압박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겪었던 공포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함께 세계 금융망이 큰 혼란에 빠졌던 그 시기, 현금의 중요성은 그 어떤 때보다 강조되었습니다. 이런 순간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별표 실물 현금 별표만이 유일하게 가족의 저녁 식사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별표 빚은 당장 줄여야 합니다. 별표 특히 변동금리로 묶인 대출이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미국 기준금리는 불과 1년 반 만에 0%에서 5.5%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시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매달 내는 이자가 2배, 3배로 뛰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빚이 없는 사람과 빚에 쫓기는 사람의 생존 가능성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빚은 여러분의 선택지를 좁히고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별표 은행에만 돈을 넣어두면 안 됩니다. 별표 예금자 보호제도가 현재 기준으로 1인당 5천만 원, 한국 기준 또는 1억 원, 일부 국가 기준까지 보장해준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두 개 은행이 파산할 때를 가정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자 보호기금의 실제 규모는 전체 예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면 지급할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별표 실물 현금 별표를 집에 보관하세요. 전산망이 마비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 말입니다. 최소한 몇 주에서 몇 달간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 금융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스마트폰 속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별표 실물 자산의 확보. 별표 화폐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물건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릅니다. 2010년대 후반 베네수엘라에서는 물가가 천문학적으로 상승하여 아침에 빵 한 개가 1,000원이었는데 저녁에는 몇 배로 뛰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때 가서 사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식량, 물, 비상약품, 기본적인 생필품 등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치는 미리 확보해두세요. 이는 과도한 준비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생존 매뉴얼입니다. 장기 보관이 가능한 쌀, 통조림, 비상식수, 그리고 간단한 의료 키트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삽사인 이 생존 능력, 돈보다 귀한 당신의 기술과 지식. 위기가 오면 돈의 힘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은행이 멈추고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 현금이 아무리 많아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별표 능력 별표 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직접 만들 수 있는가, 고칠 수 있는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살아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릅니다. 별표 실용적인 기술의 습득. 별표 2001년 아르헨티나가 디폴트를 선언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재산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술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기 기술자, 배관공, 목수, 요리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기술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은행원이나 증권맨 같은 금융 전문가들은 하루아침에 실직했지만요.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농업기술, 응급처치, 통신장비 수리, 심지어는 자가발전 기술까지 평소에는 소소하게 여겨지던 기술들이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별표 지식과 정보해독 능력, 별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뉴스를 봤을 때 그 단순한 표면적 사실이 정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한다는 뉴스, 환율이 폭등한다는 보도, 이런 것들이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월급과 저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고 신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보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을 넘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이것이 없으면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암흑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거시 경제 동향, 국제 정세, 기술 발전의 흐름 등을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표 건강관리, 별표 건강 또한 중요한 생존 능력입니다. 2010년대 그리스 재정위기 때 병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약이 동났으며 월급을 받지 못한 의사들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유료 서비스를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운동하고 제대로 먹고 충분히 쉬세요.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 질환을 관리하며 기본적인 응급처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표 자산과 수입원의 다양화. 별표 모든 것을 한 곳에 몰아넣으면 그 한 곳이 무너질 때 여러분도 함께 무너집니다. 한국 원화만 가지고 있으면 환율 폭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부동산만 있으면 부동산 폭락기에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식만 있으면 증시 붕괴 때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죠.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면 회사가 무너질 때 소득이 제로가 됩니다. 한 가지가 무너져도 다른 것으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식, 채권, 기금속, 해외 자산 등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분산 투자하고 본업 외의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수입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위기 대응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삽사인 3. 심리적 무장,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는 마음의 힘. 자,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별표 공포와 절망 별표 이 사람을 죽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자살률이 급증했습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미지의 공포와 예측 불가능성을 안겨주고 이는 인간의 정신을 극도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별표 강력한 네트워크 형성. 별표 위기가 오면 혼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등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튼튼한 별표 네트워크 별표가 필요합니다. 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물물 교환이 다시 등장하고 공동체가 생존의 핵심 단위가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돈 대신 물건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물물 교환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거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며 신뢰를 쌓으세요. 위기가 오면 그 관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교류를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됩니다. 별표 멘탈 관리와 회복 탄력성. 별표 불안, 공포, 분노, 무력감 같은 감정들이 밀물처럼 밀려올 겁니다. 그때 무너지면 끝입니다.
역사를 보면 위기 속에서도 냉정함과 침착함을 유지한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재산을 날리며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미리 익혀두세요. 명상이든 운동이든 취미 생활이든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력 강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 즉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표 균형 잡힌 시각 유지. 별표 그런데 이 모든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별표 균형 별표입니다. 너무 낙관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비관하지도 마세요. 공포에 빠져서 모든 걸 팔아치우고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거야라고 믿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준비는 하되 일상을 살아가세요.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살아남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삽사인 결론,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가 무너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불편하고 무서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여러분을 겁주려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역사가 반복된다는 냉엄한 진실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미래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졌고 대영 제국도 쇠퇴했으며 소련도 붕괴했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도 언젠가는 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별표 위기는 또한 기회입니다. 별표 낡은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잡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암호화폐가 등장했고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가 생겨났으며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위기는 필연적으로 변화를 강요하고 그 변화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중요한 건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변화의 미세한 조짐이라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늦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거야라고 믿으면서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튼튼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 큰 변화를 만들 순 없겠지만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바로 별표 선택권 별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선택권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롯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은행도, 회사도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져주지 않아요.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것이 냉혹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표 아는 것이 힘입니다. 별표 이제 여러분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위기의 징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들었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꼭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별표 최악의 시나리오 별표를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절히 대응하여 이 길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준비하는 것이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세요. 집에 불이 안 날 수도 있지만 화재보험은 들어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위기가 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준비한 것들, 즉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운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위기가 온다면요. 그때 여러분은 이 영상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분명 감사할 거예요. 미리 준비했던 자기 자신에게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시스템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국가 부채는 계속 쌓이고 금융 시스템은 점점 복잡해지며 위험은 커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임계점에 도달할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내년일 수도,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이 오면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들려드렸지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의 이면을 이해하고 시스템의 약점을 알고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의 경제학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